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국제정치 연구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저희가 니트라고 부르는 이 연구 네트워크의 첫 번째 영상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 선생님들이 총 12분이 계신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의 윤성원 교수님을 모시고 윤성원 교수님의 대표 연구도 듣고 또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국제정치 이슈들에 대한 이 윤선 선생님의 생각도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원입니다. 이렇게 니트라는 곳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나 반갑고요. 바로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연구자로 있는데 지금의 자리까지 뭐 국제정치라고 하는 분야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연구자라고 하는 일종의 직업을 갖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연구자라고 하는 직업을 소명으로 갖게 되면 많은 연구 문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짧게 한두 개 혹은 한두 분이 계시면 이렇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도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계 지도 보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사회과 부도나 중고교 시절에 역사 부도, 지리 부도 이런 걸 보면은 각 국가별로 이렇게 시기별로 국경의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흥하고 성하는데 또 다른 국가들은 쇠퇴하는 국가도 있고 특히 이제 한반도의 영역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축소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좀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저로 하여금 정치외교학을 선택하게 하고 또 오늘날 국제 정치를 연구하게 하는 학자로 만들어준 작지만 소중한 그런 계기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문헌들은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부전과 올레비버 잡드빌대가 썼던 Security New Framework for Analysis라는 그런 책이 90년대 후반에 출간된 책이 이제 저는 물론 나중에 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책을 보면서 그 안보라는 것을 국가안보를 이렇게 군사안보나 전통적인 이슈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치안보, 경제안보, 심지어는 사회 환경안보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안보를 언어나 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된 문헌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제 박사 연구로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잔이나 웨버가 쓴 그 책은 지금 거의 클래식 반열에 올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정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전통안보 중심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의 대표 연구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이 말씀하신 그 책과 또 현실성 또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정치 특히나 안보를 조망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정치학에 많은 도전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줄곧 특히나 21세기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많은 도전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윤성 교수님이 생각할 때 현재 2023년 혹은 21세기 국제정치학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계신지.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도전은 현대의 국제정치 이론들이 현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 또 난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근한 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가 있겠죠. 주류 이론과 소위 말하는 비주류 이론을 다 생각해봐도 그런데 예컨대 현실주의적인 차원에서 러시아를 우리가 패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자유주의적인 차원에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구성주의적인 틀을 동원해서 푸틴의 정체성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반대로 서구 국가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판 이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적 담론을 내는 이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 담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지금 현재 국제정치 학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해결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첩경은 없고 다만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자들 간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련 담론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한국에서는 문영수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또 정답을 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특별히 글로벌 IR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큰 도전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은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이니까 저희가 네. 영어로 니트라고 하고 과연 이론의 역할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국제정치학 21세기 국제정치학이 겪고 있는 난제나 큰 도전이 이론들이 그게 이제 주류 이론이 됐든 혹은 그 대안을 이야기한 비판 이론이 됐든 간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혹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희 이제 니트 회원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론의 어떤 역할 혹은 뭐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학문적인 도전을 이해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의 역할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나아가서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초입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systematically evaluation 하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왜 러시아와 예컨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끔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IR 이론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IR 이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프랙티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리 윤성원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지만 그 중에 본인이 대표 연구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연구가 무엇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소개를 그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표 연구라고 하긴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Why is there no securitization theory in the Korean nuclear crisis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한반도 핵 위기를 안보와 이론의 분석틀을 차용해서 분석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와 이론 자체가 안보를 담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논문 또한 한반도 핵 위기를 담론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와 이론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특정한 이슈를 위협으로 의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위협으로 의제화하는 주체는 주로 뭐 정치 엘리트들, 정책 결정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보화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실존적 위협, 그러니까 existential threat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그러한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referent object, 그러니까 안보의 대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안을 통해서 그러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특별 조치, 뭐 exceptional measures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 이제 적용을 한 것인데, 한국의 대북 안보 행위자들의 북한 핵에 대한 화행에다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북 안보 행위자들의 화행은 매우 커다란 모호성들로 점철돼 왔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세 가지 요소들을 간략하게만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안보화 이론가들에 따르면 안보화가 발동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협의 즉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위협을 지금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커다란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의 대상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북핵 위협은 이제 벌써 90년대 초반부터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안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한국 안보 행위자들이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표상으로 얘기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한 즉각적인 위협이 30년을 끌어온 거예요. 매우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위협의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안보의 대상 측면인데요. 한국이 지켜야 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지켜야 될 안보의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될 것이고, 또 헌정 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를 필두로 하는 헌정 질서가 되겠죠. 그런데 그 헌정 질서 속에서 북한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고 평화 통일의 대상이죠.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화해야 되고 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이제 적과 동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정치의 본질이라고까지 그게 불려지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북한이 적인지 동지인지 구분이 애초부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제가 그 대한민국 안보 행위자들의 담론을 화행을 분석하면서 나왔던 특징들이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확인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안보 대상의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별 조치인데요. 자, 북한이 비핵화하게 하려면 우리가 상응 조건을 제시해야 되죠. 그 상응 조건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때 흔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안보 행위자들이 CVID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뭐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북한 너희가 완전하게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뭘 줄 수 있느냐? 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CVIG라고 표현을 합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of North Korean regime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너희가 완전하게 비핵화하면 우리가 북한의 정권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조치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의 경제 개발에 지원하고 돕고 또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돕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말대로 북한 정권의 안전 보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지가 매우 모호했다는 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보 행위자들은 모호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특별 조치의 모호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싶고요.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것이 이제 한국의 대북 안보 행위자들의 핵심 그 대북 안보 담론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안보와 2단계로 오면은 이제 청중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 안보 행위자들이 말하는 발설하는 화행들을 청중들이 동의하고 지지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안보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중의 기준에서 봤을 때, 청중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 봤을 때 청중의 반응 역시 대한민국 안보 행위자들,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의 모호성과 마찬가지로 대북 핵 위협 인식에 대한 청중의 담론 또한 매우 유동적이었다, 모호성으로 점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 북핵의 위협이 물리적 수준에서 계속 증강해 왔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청중의 대북 핵 위협 인식도 비례해서 증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남북 관계의 추이, 양태라든지
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이라든지 북한 정부의 대남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청중들의 대북 핵 위협 인식도 매우 유동적으로 변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중 인식의 모호성이다라고 이제 덧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컨대 한반도 북핵 담론 케이스를 우리가 봤을 때 안보 담론의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딜레마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securitization 딜레마, 안보와 딜레마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현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오늘 소개드리는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안보와 이론을 또 한반도에 적용함으로써 안보와 이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또 분석 수준을 높이고자 했던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논문, 중요한 연구를 뭐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꼭 그 풀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영상 일부에 혹은 그 소개 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니트,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소속되어 있는 12명의 선생님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12명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대표로 공통된 질문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관련 연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 윤성 교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연구, 또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해 주신 안보와 이론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조용철 교수님이 주신 질문인데, 보편적인 질문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특히나 이제 한반도 뭐 안보 문제, 특히나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이론적인 자원들이 있고, 서두에 이제 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현실주의 이론들 혹은 현실주의 계열의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구성주의 계열의 이론들도 안보 이슈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안보와 이론, 굳이 코펜하겐 스쿨의 안보와 이론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장점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해달라는 거고요. 이 질문은 사실 임규택 선생님이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답을 한꺼번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연구 논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한국에서 안보와 이론이 아직까지도 낯선 이름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특히나 북한의 핵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관련 연구들이 적어요. 아시는 것,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생님들이 그 안보와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틀을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 적용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들, 이제 기존 연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 내지는 혹은 윤 교수님이 하신 연구와의 차별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다른 이론이랑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안보와 이론을 차용해서 한반도 핵 위기를 분석하게 된 계기 중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rarity, 그러니까 originality를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반도, 그러니까 안보와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90년대 탈냉전 시기에 국제안보 연구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원용되고 또 발전한 이론인데, 한반도 핵위기는 국제안보 연구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보 이론을 활용한 이 케이스에 대한 분석 자체가 적었다는 거, 일단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한번 이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 논문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그 전에 관련된 논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특히 저기 그 국가안보실장 얘기하셨던 김성환 고대 교수님하고 또 서울 이근 교수님께서 두 분이서 같이 201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When Security Met Politics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셨고, 실제로 안보와 이론을 원용해서 이제 한반도 핵 상황을 설명을 하셨었죠. 근데
그 책의 그 논문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Desecuritization, 그러니까 Desecuritization of North Korean Threats by 김대중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 위협을 비안보화 또는 뭐 반안보화했다는 식의 접근을 어떻게 보면 다소 이제 약간의 단선적인 접근을 하신 건데,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리딩, 외교 정책,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화행을 자세하게 리리딩 해보면, 분석해보면 안보화 요소들이 분명히 여기저기 존재를 하거든요. 존재를 하고 또 특별 조치의 차원에서 뭐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특별 조치 역시 사실은 관여와 압박이라는 차원에서 보수 정권과는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저의 자체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제 논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영국에 주재하시는 그 한국 전문가 분이신 헤이즐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안보화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그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설명하는 논문을 쓰셨는데,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보화 개념을 활용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안보화 이론 차원에서 한반도 핵위기나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분석한 논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다만 북한이라는 행위자를 외부 주체들이, 외부 행위자들이 너무 쉽게 나쁘고 좀 못됐고 심지어 미쳐있는 그런 행위자로 북한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너무 북한을 쉽게 안보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행태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논문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안보화 이론이 특별히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신선했기도 했고요, 새롭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 이론들이 정치 이데올로기들과 일정 부분 좀 접합돼 있는, 결탁돼 있는 그런 양상들이 보였었죠. 특별히 이제 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뭐 보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나 약간의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또 진보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IR 이론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좀 결탁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 안보화 이론은 텍스트와 담론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진영 간의,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북핵 담론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연구가 아니라 담론에 기반한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존재론적 안보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조용철 교수님께서 존재론적 안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IR에서 다루는 존재론적 안보는 국가 정체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국가의 불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동시에 개인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아픔을 좀 경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그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저널에 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의 관계를 그 존재론적 안보로 분석한 논문을 봤는데, 거기서 그 한일 관계를 한국이 느끼는 존재론적 안보 차원에서 너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개개인이 그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겪어왔던 실존적 불안과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보화 이론은 국가의 담론과 개인의 담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론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여러 개가 떠오르긴 하는데, 미리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압박감이 있어서 먼저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또 시간이 허락하면 제 질문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마 선생님들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질문은 사실 방금 답변에서 나왔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 교수님이 주신 질문,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보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안보 행위자, 즉 발화 행위자죠. 이 발화를 하는 스피치 액트를 하는 이런 화행하는 행위자들의 담론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사실상 누구에 대해서,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런 안보화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정재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나 북한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협이다라고 인식되는 이슈나 행위자들에 대한 안보화 과정과 그렇지 않은 전통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위협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슈나 행위자들에 대한 안보화 과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정지환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보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이슈나 액터의 성격이 다르면 그에 따라서 안보화 과정과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안보 발신자는 누구이고 수신자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21세기 이후에 특히 뭐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에 안보화 이론가들이 주로 다뤘던 문제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들이 뭐 난민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제 사이버 안보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난민 문제와 기후 변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실존적 위협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이긴 하지만 개별 행위자로서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발신자로서 가지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죠. 기후 변화의 경우는 물론 인간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 자체가 위협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에서는 오히려 안보 발신자들의 발신 행태, securitizing move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 안보 같은 경우는 조금 모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안보, 그러니까 사이버 어택을 하는 주체도 인비저블하기 때문에 인비저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안보화 이론이 앞으로 또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보화 이론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핵안보나 기타 전통 안보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적이 있고 또 수신자, 그러니까 적이 되겠죠. 여기서는 수신자의 발화 행위와 반응 정도에 따라서 우리 측의 발화 행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그 구성주의자들이나 안보화 이론가들이 말하는 intersubjectivity, 그러니까 간주관적인 행위의 특성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질문도 사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대화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화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 대상은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안보 행위나 안보 발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 내지는 양자의 역할과 영향력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임규택 선생님이랑 이제 정지환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장기영 선생님의 두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보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보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북한 핵 문제가 securitization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 한국의 엘리트들이 주로 혹은 거의 대부분 발화 행위자로서 안보 행위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방인 이제 북한도 또 특히나 이제 장기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런 발신자로서 이 안보화 과정에 포함시켜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하나씩 말씀드리면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 안보화 딜레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보화 딜레마라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의 속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 정권의 특이성 또는 뭐 편협성 이런 것들로부터요. 근데 분명히 동시에 그것이 또 한국의 헌정 질서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안보화 딜레마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집단 지성의 활용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진영을 넘어서는 대북 정책의 타협, 대타협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타협의 과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북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민주주의는 상당히 과잉돼 있습니다. 과잉돼 있는 반면에
통합적인 대북 정책 또는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위한 민주주의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 얘기도 나왔고 미국 얘기도 나왔지만 이슈나 대상의 위협에 대한 어떤 객관적 수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안보와 이론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IR 주류 이론과 주류 이론의 입장과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은 그 안보와 이론의 핵심이 위협의 대상 자체가 간주관적인 행위, 상호 주관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우리 측 발신자뿐만 아니라 상대 그러니까 적의 발화 행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인의 대북 안보, 그러니까 대북 위협 인식을 안보화에 따른 어떤 그런 발화 효과 행위로 본다면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모두 발화 수반의 주체이자 발화 효과를 발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결론은 한반도 핵위기를 보다 안보와 이런 관점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 안보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안보 행위자들의 화행도 분석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한반도 핵 위기의 추동력은 미국 담론으로부터 발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북핵 위기도 그렇고 2차 북핵 위기도 그렇습니다. 1차 북핵 위기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설로부터 비롯됐고 2차 핵 위기 역시 북한의 그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제기가 된 것이고 그 의혹은 미국 안보 행위자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연구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안보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미국 안보 행위자의 화행과 또 북한 행위자의 화행들을 우리가 보다 중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보와 이론의 분석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해서 그 향후 연구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나서 아마 관련된 질문으로 이율빈 선생님의 질문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판단을 제가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안보 행위자가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화행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서 실존적 위협을 담론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건데 분석적 관점에서 이율빈 선생님의 질문은 이제 분석적 관점에서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윤 교수님처럼 하나의 발화 행위자, 화행자의 분석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화행이 가질 수 있는 의도나 목표는 복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효과도 복수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혹은 체계적으로 뭐 이율빈 선생님 표현 따르면 배열할 수 있는가 만약에 배열할 수 없다면 사실을 수평적으로 나열할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이제 질문하시면서 이 안보와 이론을 중국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만 발언, 무력 통일 불사 발언을 예로 이제 들면서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적을 상대로 한 안보와 행위이면서 동시에 국내 정치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혹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율빈 교수님께서 되게 이렇게 프랙티컬한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언명, 어떠한 화행이 복수의 발화 효과 행위를 의도하는 경우에 그 의도를 체계적으로 배열할 수 있을까? 일단 먼저 근데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위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 상대부의 행위자의 의도를 복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애초에 아까 그 의도를 애초에 명확히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uncertainty. 그리고 그 불확실성으로 비롯되는 것이 안보 딜레마이고
영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IR 이론들로도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학자로서 글쎄요. 그러니까 안보화는 행위자의 화행, 언명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고 결국 복수의 의도를 가진 언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특정한 행위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급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더 많이 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위협의 즉각성.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행위자가 제시하는 그런 특정한 언명의 강도라든지 횟수, 뭐 노출 빈도 또는 뭐 나아가서 행위자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국내에서 또 국내외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위나 특성 같은 것들,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컨대 중국 외교 정책의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시진핑의 언명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중국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외교부장으로 복귀한 그 왕이 같은 경우나 그래서 예컨대 뭐 중국이 미국의 제국주의 행태라든지 일방주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안보화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맥락 속에서 분명히 대만 문제를 더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남중국해 문제를 더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타 지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를 더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발화자의 의도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안보화 이론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은 이 질문은 윤석준 교수님이 주신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의 뭐 학술적 공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보의 개념을 확장을 했다. 네. 전통적인 안보의 영역에서 혹은 이 개념적 이해를 벗어나서 사실상 물리적인 안보 실체나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안보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관련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피치 액이라고 하는 화행 행위로 구성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구성될 수 있는 게 안보다. 네. 그렇죠? 실존적 위협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보의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윤석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특히나 이제 한반도나 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특히나 그런 화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 네. 예를 들면 의제가 설정되거나 그런 전 단계에 대한 주목이 특히나 서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네. 그 예로서 북한의 핵 위기라고 하는 게 핵무기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도 중요하지만 핵 시설 네. 그 자체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 담론의 장 내지는 화행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혹은 실제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안보라고 하는 우리가 확장된 의미의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네. 한계가 있다. 예.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공감합니다. 네, 100% 공감하고요. 그 이제 어젠다 세팅 단계로서 그 발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로큐셔너리 액트라고 하는 발화 행위 자체가 안보화 이론에서도 상대적으로 발화 행위 자체 측면에서 봤을 때 안보화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 공감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안보화는 기본적으로 어젠다 세팅에 관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시큐리티 프랙티셔너들이 제대로 어젠다 세팅을 못한다면 결국 학자들의 몫이 되겠죠. 이론가들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가들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윤석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무기로서의 무기체계로서의 핵 안보 문제만큼 북핵 시설 안전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데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북핵 담론은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담론이 군사 안보로서의 핵 담론과 핵 안전 문제로서의 핵 담론이 균형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연구재단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시작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핵 군사적 차원에서 핵 안보 문제와 그 민간 그러니까 핵
시설 안전 문제로서 핵 안보 문제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묘사하고 사람들에게 설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보 행위자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자, 네. 이론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은 사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김종철 교수님, 또 공민석 교수님, 이유철 교수님, 장기영 교수님이 네. 공통적으로 주신 질문인데, 네. 질문의 내용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 특히나 이제 민족 정체성에 네.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논문에서도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특히나 한국의 대외 관계나 대외 정책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민족 정체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죠. 중요한 네. 역할이 있고. 네. 근데 이게 21세기, 특히나 2023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민족 정체성 혹은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한국인, 여기서 한국인은 물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네. 의미할 텐데, 네.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한국인을 규정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약화되고, 네.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한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네, 경향을 네. 보인다라고 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네. 뭐 서베이 자료도 언급하시고, 또 뭐 이유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인과학적인 변화를 고려하면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인식들이 변화, 그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 특히나 이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혹은 어떤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네. 저도 그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쭉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제가 논문에서 ethnic nationalism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공민석 교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던데, 일단 이 표현과 관련해서 논문에서는 제가 이제 단일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ethnic nationalism이라는 표현을 차용해서 왔지만, 단순히 민족주의로 총괄해서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민족주의는, 특별히 남북한 간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종족적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언어, 여러 가지 문화의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족적 민족주의를 편협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족을 포괄하는 민족주의로 통칭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제가 민족주의를 어떤 뭐랄까 이렇게 상수로 표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수로 표현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은 교수님께서 최근에 또 ontological의 그 rethinking of identity에 대한 저서를 쓰셔서 제가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 집단 정체성은 분명히 안정적인 요소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변화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뭐 버크식으로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할지, 또는 뭐 루소식으로 급진적으로 변할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종의 무언가에 되어가는 다양체로 본다면, 현재 한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은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기로에 서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모호한 답변이긴 한데,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어쨌든 일제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100년 이상 형성돼 온 것이잖아요.
일종의 상대적으로 닫힌 영토성을 구성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시대 정체성이 단일민족 정체성 중심이었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북한과의 분리가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길어질수록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닫힌 영토성의 균열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생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현재 안정적인 형태의 정체성, 안정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민족 정체성이 향후 짧은 기간 내에 바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크게 두 가지만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들어설 정부 형태에 따라서 또는 북미 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서 개선 여부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역시 또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헌정 질서 문제인데요. 헌법 3조는 영토 규정을 다루고 있죠. 한반도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가 부속도서를 한다는 것이고 헌법 4조에 평화통일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북한을 재규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민족 정체성이 급변하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구조적인 제약 또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자죠. 행위자로서 구조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설령 북한과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지향하더라도 민족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거나 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냥 떠오르는 질문은 만약에 그런 민족 정체성이 소멸 방기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언명을 네. 이 윤 교수가 했을 때 발화 행위자로서 네. 그것도 그러면 안보화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네. 민족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 네.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체성은 네. 단일 혈통이나 공통의 역사 기원을 네.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언명했을 때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외교 정책과 특히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것도 안보화 이론으로서 우리가 네. 즉 화행으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 어떤 대통령, 어떤 성격의 대통령이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민족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안보 행위자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안보의 대상, reference object는 통일 한국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통일 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reference object가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existential threat은 뭐가 될 것인가? 분리주의자가 되겠죠. 북한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카운터 액션들이 existential threat으로 바라볼 수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가 대 국가에 대한 또 문제가 그 질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남한과 북한은 지금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이미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에 동시 가입을 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심정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뿐이지. 네. 다만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우리 간에 이제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은 국제법적 담론하에서는 확정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마 이 질문이 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편집 과정에서 제 질문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안보화 이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안보화 이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와 통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윤 교수님 설명해 주신 extraordinary measure죠. 특별 조치, 특별 조치를 안보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안보화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통상적인 정치적 논의나 통상적인 제도를 건너뛰고 거의 뭐 초법적인 수준까지 특별 조치를 안보 대상에 혹은 안보 대상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왜냐하면 그렇게 구성이 담론적으로 그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가
실존적 위협으로 우리가 규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랬을 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부, 지금 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무엇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무엇을 안보 대상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특별 조치는 달라진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네. 이제 안보화 이론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네. 그 특별 조치에 의해서 개개인이 침해받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안보화 이론을 비판 이론으로 조금 더 밀고 들어가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켄 부스라고 하는 네. 웰시 학파라고도 부르는 그 일군의 학자들이 그 안보화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탈안보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역화의 과정이죠. 네.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네. 통상적으로 정치의 단위에서 네. 그죠? 정치적인 논의와 논쟁과 뭐 협상과 타협의 장에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게 더 올바른데 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웰시 스쿨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이거는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디시큐리타이제이션하는 네. 역화를 해서 예. 탈안보화하는 네. 즉 일반적인 정치화 과정으로 되돌리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을 윤정은 교수님도 네.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네. 이걸 북한의 핵 문제에 적용했을 때 그 역화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남아있는 과제가 뭔가 네. 네. 이게 궁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코펜하겐 학파, 그러니까 안보화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코펜하겐 학파들의 주장도 사실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웰시 학파들과 같은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보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최대한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면 정치 담론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그렇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제가 아까 중간에 답변 드린 것과 좀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북 민주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청중의 역할이 상당히 경시되어 왔던 측면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대북 정책을 저는 통치 행위와 이퀄라이즈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각 정권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중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의 그런 형식의 대북 정책 지속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북 핵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 상대적으로 훨씬 미미했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의 안보화가 일어나고 청중의 역할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남북 분단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의 목소리가 소거돼 왔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북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을 넘어서 뭐 또 하나의 클리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넘어선 대북 정책의 대타협,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토론을 통해서 쌓아 올라가는 대북 정책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내에서 대북, 북한 관련된 담론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청중의 역할 혹은 청중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폐쇄적이고 전문화된 담론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여는 데 있어서 아마 윤성원 교수님이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하시리라고 보고 또 그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개인 연구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대북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저도 공감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아마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저희 이제 연구 네트워크가 국제정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에 관련된 네트워크라서요. 그래서 국제정치 학 내지는 특히나 국제정치 이론을 잘 이해하는데 혹은 그 잘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저서나 연구 문헌이 네. 있다고 생각되시면 네. 뭐 많지는 않겠지만 두세 개 한두 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해온 책은 아미타브 아차랴와 베리 부잔이 같이 쓴 The Making of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책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사 수업을 할 때도 좀 활용을 한 책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IR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이 학문적으로 어떤 시기, 어떤 배경들을 통해 정립돼 왔는지를 나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글로벌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를 배경으로 어떻게 IR이 학문으로서 발전돼 왔느냐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글로벌 국제사회를 서구 중심, 기존의 서구 중심 개념을 넘어서서 그것과 더불어서 소위 주변부의 시각에서 동시에 묘사하고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서구 중심의 IR 이론들, IR 역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비서구 또는 뭐 소위 주변부의 IR 역사도 중요하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강성학 교수님이 2006년에 내셨던 인간신과 평화의 바벨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질서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세계 헌정 질서의 성립 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또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우리가 현대 세계 헌정 질서의 정점에 유엔이 있다고 봤을 때 유엔의 존립 근거를 현실주의적인 관점 역사 또 자유주의적인 관점 역사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잘 다뤄주고 있는 책이고, 예컨대 뭐 베스트팔렌 체제나 빈회의를 통한 그 강대국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밀슨의 평화 사상에 따라서 국제법 질서가 어떻게 세계 사회에서 구성되고 정착돼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 국제 정치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데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그 한국 선생님이 쓰신 책을 소개해 주셔서 네. 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으로 저희 이 연구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인 니트의 첫 번째 컨텐츠 윤상원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 윤상원 교수님의 대표 연구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